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주 뜻깊은 해죠. 그런데요, 이 1919년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초의 한국 영화가 상영된 해가 1919년. 그래서 2019년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입니다. 네. 오늘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시죠. 네, 이장호 감독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네. (1919년에) 최초의 한국 영화가 상영된 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많죠. 그죠? 의리적 구토라는 뭐요? 의리적 구토. 의리적 구토. 아, 이름도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한자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 한 가정에 계모가 재산을 장악하기 위해서 남편도 배반하고 딸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먼 전처의 아들들이 그 계획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혹자는 그 계모가 장악하고 있는 그 가정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일제가 우리 걸 뺏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낸다. 그래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토대로 돼서 영화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감독님 보셨어요, 이 영화? 못 봤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기본 줄거리 같은 게 기록만 남아있는 겁니까? 네. 지금 100살 먹은 분도 그때 한 살인데 어떻게 영화를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필름이 어디 남아있나 싶어서.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유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이건 어느 분이 감독하시고 뭐 배우가 누구고 이런 것도 그런 건 다 있어요. 김도산이라는 분이 순수한 한국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단성사에서 그때도 단성사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영화를 처음 한 게 10월 27일이라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27일을 영화의 날로 정했습니다. 신문에는 그 옛날 매일신문인가 뭐 거기에 광고가 난 것까지 다 있습니다. 영화 광고. 그럼 그 관객들이 영화를 처음 보고 뭐 어떤 반응이 나왔다 이런 기사도 있겠는데요? 그럼요. 굉장히 인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눈에는 처음 보는 문물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동시녹음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 전혀 아니죠. 혹시 변사가 나와서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었을까요? 변사도 붐을 일으키기 전이니까. 그래요. 변사도 어느 정도 영화 체제가 잡혔을 때 이제 변사들이 시작했거든요. 무성 영화였을까요? 무성 영화에. 무성 영화입니다, 물론. 그런데 스토리는 그냥 대충 보면 알겠고. 그렇죠. 그리고 키노 드라마라 그래가지고 영화와 실사와 무대 배우들이 같이 배경 앞에서 배우들이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 연극이니까.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키노 드라마? 전 또 잘 모르겠는데. 키노 드라마라고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화 처음 시작했을 때 그걸 같이 공연을 해서 전달을 했으니까. 연극과 영화가 결합된 거죠. 네. 그래서 한국말로는 연쇄극이라 그랬던 것 같고. 영어로는 뭐 키노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혹자는 그게 영화의 날로 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배경은 영상 화면이 나오고 그렇죠. 배우들이 그 앞에 직접 나가서 연극하듯이 그럼 매회 배우들은 계속 나온 거군요. 그렇죠. 몰랐습니다. 연극과 영화의 결합.
물론 그 영화 속의 배우들도 등장을 하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장면은 직접 배우들이 출연해서 무대에서 또 하고. 예. 재밌었겠는데요. 네. 좀 그거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요. 우리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제시대 우리 영화 그러면 나운규 감독 아리랑을 떠올릴 그렇죠, 텐데 예. 그거는 몇 년대쯤? 그 후에 한 15년 더 지나서 1935년인가 아마 아리랑이 이제 그렇군요. 히트를 쳤죠. 네. 아리랑은 그야말로 이 민족 정서를 담아낸 뭐 그렇습니다. 일제 항거하는 뭐 그런 영화 그건 아니겠습니까? 노골적인 메시지가 있었죠. 그렇죠. 네. 반대로 일제 시대에는 친일 영화도 많았을 거예요. 친일 영화가 대개 어떤 영화냐면은 뭐 저축 장려라든지 네. 문화 영화군요. 그렇죠. 계몽 영화이면서 어허. 친일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 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위원회의 지금 공동위원장이신데 네. 또 한 분이 또 그 영화 배우 장미 씨. 장미 씨. 예. 장미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무래도 이장호가 미덥지 못한 데가 있으니까.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네. 이 100년을 기념하는 한국 영화 100편 그랬었죠. 네. 선정을 했는데 네. 우리 이장호 감독의 영화가 4편이 들어갔고 그렇죠. 예. 그 중에 3편은 10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아니고 제가 만든 영화가 시대에 말하자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아마 테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10위 안에 들은 첫 번째가 별들의 고향 데뷔 작품이죠. 제가 그렇죠. 작품 만든 영화고 그다음에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보선언. 바보선언. 네. 그것들이 그 시대에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시대의 정신이 나타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들의 고향이 74년이죠? 1974년입니다. 그러면 20대 때인데, 그죠? 제가 28살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영화 감독이 되신 게 된 거예요? 보니까 대학은 미술대학을 좀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 하게 된 거는 그것도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떤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능력이 굉장히 뒤처지니까 그냥 내가 게으른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쫓다가 보니까 가장 영화하고 적중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판에는 처음 몇 살 때 뛰어드신 거예요, 그러면? 22살입니다. 오, 일찍. 네, 1965년에. 22살 때. 네. 그러면 그때는 뭐 어느 감독님 밑에 뭐 연출부 뭐 이런 거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신필름의 신상옥 감독님. 신상옥 감독님. 연출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신필름이라는 회사는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우리 영화는 이 기업 체제 갖춘 적이 없었는데 네네. 신필름은 제가 입사할 당시에 그 월급을 받는 사원만 2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했네. 지금도 그만한 회사가 거의 없다고 없죠. 보거든요. 맞아요. 대개 맞아요. 뭐 CJ나 이런 대기업 빼고는 예. 군소업자들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업이었죠. 근데 들어가셔서 그래도 이 28, 그 젊은 나이에 흔히 말하는 입봉, 그렇죠. 감독을 하시게 된 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별들의 고향의 원작 소설 최인호 선생. 최인호 작가가 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친구분이세요? 네네. 그 별들의 고향이 신문 연재되면서도 대단한 인기를 그럼요, 끌었던 네. 소설이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인호한테 맨날 야 이건 꼭 내가 영화 만들어야 된다고 졸라댔죠. 그래서 판권을 넘겨받으신 거고요. 예. 그런데 감독 수업을 제대로 안 받으셨을 텐데. 왜 그 어깨너머로 이제 계속 그 영화를 했는데 네. 제 자신이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어요. 저 자신도. 예. 근데 최인호도 굉장히 불안했죠. 약속은 했는데 정작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영화 인기 있는 감독들이 이렇게 직접 다 몰려들어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인호가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었죠. 그렇지만 그걸 뚫고 넘어간 게 또 이장호입니다. 네. 근데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죠. 그렇죠. 관객이 그때 뭐
그 극장 하나에서만 석 달 열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극장 그 서울 시내 국도극장 딱 스크린 하나에서만 했으니까 예. 46만 5천 명. 이야. 그 지금은 그때까지 최고 기록이었죠. 그때까지는 제일 관객 동원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예. 요즘으로 치면 1,000만 이상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이건 뭐 정통 멜로 영화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초창기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이제 80년대를 열어 제친 영화인데 네. 이건 제가 완전히 또 다른 리얼리즘 영화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또 된 게 제가 별들의 고향 만들고 영화 감독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다른 그 동료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이제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객관화된 것 같아요. 한국 영화를 계속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영화에서 현실을 발견을 할 수가 없을까? 네.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영화라는 게 현실을 재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별들의 고향 만들고 이러면서도 나도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못 만들면서 보니까 못 만들면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 다시 하면 한국 영화 리얼리즘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예. 근데 그때 이 북한보다 우리가 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영화가 북한에 넘어가면은 거기 가서 일종의 홍보 자료로 사용된답니다. 그렇죠. 아직도 가난한 남한. 예. 그래서 아마 그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가난한 동네는 못 짓게. 못 찍게 하고 소재 자체도 제한을 하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영화인들 머릿속에 리얼리즘이라는 게 싹 사라져버린 그렇죠. 다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과감히 그걸 열어 젖히셨어요. 네, 첫 번째 한 게 이제 바로 리얼리즘 회복이죠. 바람 불어 좋은 날. 또 꼬방 동네 사람들.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네. 그다음에 우리 조감독들이 또 뭐 대를 지어서 꼬방 동네 사람들 만들고. 그거는 예. 조감독께서 만드신 거구나. 그 후에 영화의 청년 영화들의 경향이 거의 다 리얼리즘입니다. 네. 우묵뱀이의 사랑, 장선우 뭐 참 많았죠, 아주. 그렇죠. 박강수의 그 섬으로 가고 싶다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리얼하게 그려내는 일종의 시대극 그런 어떤 작품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80년대 중반까지 계속 그 흐름이 그렇죠.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보 선언은 또 어쩌다가 만드신 거예요? 바보 선언은 리얼리즘 영화를 만들던 제가 정부에서 영화 진흥책이라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1년에 4분기를 나눠서 매 분기마다 한국 영화를 제작해야만 외화 쿼터를 줬거든요. 그 당시는 외국 영화를 수입해서 상영해야 돈을 벌리니까 한국 영화 만드는 걸 기피하고 있으니까 외화 수입 쿼터를 따려면 그렇죠. 영화를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강제로 이제 유인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돈을 안 들여서 그냥 날림으로 그냥 망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만들고 3분기, 4, 4분기니까 석 달 안에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정말 우스운 그런 시절인데 저는 영화를 어둠의 자식들이 히트를 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속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도 허가를 안 해주고 그 어둠의 자식들이 해외 반출 불가 영화가 됐거든요. 저런. 그러니까 제목도 사용 못하고 작가 이름도 사용 못하고 내용은 물론 안 되고 그 석 달 안에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은 없어지고. 허락을 해줘야지 뭐 제작을 할 텐데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포기하고 그때 심정으로 정말 솔직하게 영화를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면 제작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네. 때고 네. 소송이 생기면 내가 분명히 지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예. 제 딴에는 이 나쁜 머리를 쓴다는 게 영화를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자연 도태되자. 아, 그냥 대충 만들어버리자. 대충만 그러니까 제가 정직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는 리얼리즘 네, 복원으로 네. 계속 갔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니까 여태까지 내가 터득한 방법, 배운 방법에 무조건 반대로만 정반대로. 반대로만 하자 그래가지고 바보 선언은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찰리 차플린식의 네, 네. 막 엎치락 뒤치락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찍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시나리오를 없이 찍었거든요. 시나리오도 없어요? 시나리오 허가를 해줘야지 시나리오도 찍. 그러니까 조감독들이 물어봐요. 그런 일이 없었군요. 아니 오늘은 뭐 찍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나가서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서 찍었는데 어느 정도 찍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악소문이 나겠지 그랬는데 예. 그 편집하시는 선생이 김희수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감독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갔더니 자기가 순서들을 이렇게 이어놨는데 예. 한번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양반 말대로 정말 한국 영화에서는 없었던 전무후무한. 독특한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편집 선생이 순서도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야기 흐름이라는 게 네, 네. 아무리 우습게 찍었어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 좀 살려봐야겠다. 이미 찍어놓은 분량이 많으니까 보충을 해서 좀 살려봐야겠다는 게 그때 아이디어가 이 영화는 감독이 죽은 후에 나온 영화다. 예, 예. 그래서 영화 제일 처음에 제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영화가 시작되게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대학생들한테서 난리가 났어요, 영화. 또 대박을 쳤어요. 네, 또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망할래도 안 되는 때였어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망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성공.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거는 내가 만든 영화가 아니고 정권, 독재 정권하고 나하고 합쳐서 만든 영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그러니까 데뷔작 별들의 고향이 전무후무한 기록 또 그냥 거꾸로 만든 바보 선언이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확실히 감독님한테 천재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래도 망하고 좋은 작품 만들래도 안 되고 뭐 그런 적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87년인가 만드신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그거는 이장호의 외인구단, 외인구단으로 또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때 돈 많이 버셨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거기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네. 남의 돈 갖다가 빌려서 영화를 만드지 않고 한번 내 돈으로 한번 영화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그것도 버스도 새로 샀죠. 사고 버스에 배우들 뭐 스태프들 다 태우고 강원도로 떠나면서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로드 무비죠. 그 이재하 선생이 85년인가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품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 고려대학의 그 불문과 교수님이 김화영 교수인데 김화영 교수가 이건 이장호가 꼭 만들어봐라 하고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칼리가리상. 한국에서는 상영을 처음에 다 보이콧 당했어요. 극장에서 이거 돈 벌 영화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좋다. 나는 이거 그냥 대학생들이 보겠다는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고 영화제에 나가서 그 베를린 영화제에 보면 젊은 영화들 영 인터내셔널 포럼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섹션이. 거기에서 이제 갈리가리상을 탔죠. 갈리가리 박사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표현주의 그 영화의 거장인데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국제영화제 수상 처음 아닌가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아니 그 전에 있긴 있었죠. 있었어요. 어쨌든 그 해의 바보선은
나그네는 기르시단 2개가 나가가지고 하나는 GT상이라는 유명한 독일 잡지 GT에서 주는 상 갈리가리상 받았죠. 그 처음에는 상영조차 극장들이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나중에는 사랑받았잖아요. 이 나그네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쉬지 제일 그 약한 극장에 들어가서 했는데 역시 흥행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두고두고 재조명되는 영화 가운데 한 편 글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하여간 어떻게 명작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네. 영화 100년 기념회도 그러니까요. 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통 멜로, 네, 리얼리즘, 좀 뭔가 블랙 코미디, 네, 표현주의, 예, 예. 뭐 다 이렇게 장르를 섭렵하시는. 그래서 아마 시대마다 바뀌어서 아마 물론 그 중간중간에 네. 말씀하신 공포의 외인구단도 있고 네, 네. 뭐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 뭐 이런 네, 네. 좀 더 대중적이고 통속적 영화들도 또 흥행은 잘 되고 그러니까요. 네. 좀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정부의 검열 규제와의 전쟁이었군요.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그죠? 한 번도 거기서 시원한 바람 불어온 적이 없고 네. 그냥 계속 답답한 속에서 꼭 지금 미세먼지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건 없어졌으니까 참 좋아요. 그래도. 지금은 뭐 정말 요즘 젊은 감독들 정말 좋은 시절이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또 무서운 게 예. 내 안에 말하자면 오히려 검열보다 더 나쁜 기운이 있어요. 뭐요? 상업 영화에 협조적이 돼 있어요 지금. 자본의 그러니까 돈의 논리로 만드는데 엘리트의 젊은 감독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결탁을 하거든요. 네, 제작자랑. 네. 맞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작가 의식을 갖자 뭐 이런 맞아요. 운동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A급이 전부 폭력, 잔인한 장면, 감각적인 장면으로 해서 제작자 흡족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막말로 조금 아까 감독님 표현하신 뭐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돈 좀 벌었으니 이번에는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거 표현주의 돈 안 돼도 좋다 이런 거 하나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요즘 없습니다. 감독들은 너무 영리해가지고 한 번 천 만들면 그 다음에도 또 천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부자 되고 싶다. 돈이 좋다라고 우린 돈에 대해서 약간 경멸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미리 앞서서 소양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네. 솔직하게 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네. 그 우리 5천만 인구의 한국에서 1,000만 이상 드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대단한 일이다. 박수 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네. 1,000만 이상 드는 영화가 뭐 한 해 한두 편 있다고 치면 사실은 100만짜리 영화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냥 또 10만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영화 역사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도 헐리우드 흉내를 내려다가 못 쫓아가니까 결국은 대한 영화가 바로 누벨바그라든지 그렇죠.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이라든지 이렇게 영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류 문화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상하게 세계적으로 헐리우드 영화만큼 재밌게 영화를 만들고 산업적인 영화를 만드는 국가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국민의 문화적 성장에 의해서 식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대한 영화가 뭘까라면 지금 독립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독립 영화들이 바로 그 대안이 되고 뒤를 이어나갈 텐데 그렇죠. 국가가 이 독립 영화에 대한 배려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인색하죠. 뭐 지원이 없진 않습니다만 너무 작죠. 작아요. 그리고 긍지를 갖게 해야 되는데 독립영화에 긍지가 없으니까 독립영화 만드는 사람도 이걸로 성공해서 나도 저는 버젯이 큰 상업영화를 만들어야지. 이게 꿈이니까 독립영화에 긍지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정신, 작가주의. 그렇죠. 이게 실종돼 버린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표현해서
1000만 영화 한 편보다 나는 100만 영화 10편, 10만 영화 100편이 훨씬 좋다. 그래야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던데 감독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거예요? 저는 뭐 이제는 흥행 감각 이런 것에 대한 좀 실증이 나가지고 독립 영화만 앞으로 계속 만들 것이다. 살아 있을 때까지는 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